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은 계속 울리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다. 돌아오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 이제는 다 잘하겠다는 말. 하지만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지금 집에 있지 않다. 부엌에도 없고 시장에도 없고 반찬을 만들고 있지도 않다. 나는 바다 위에 있다. 식당 이모 취급받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크루즈 정식 승객으로 갑판에 서 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떠났는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여유로운지,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통쾌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다. 이제부터 내가 왜 아무 말 없이 크루즈를 탔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은퇴했다. 몇 해 전 이야기다. 젊을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고 정년까지 채워 다녔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인생이 편해진다는데 내 인생은 그때부터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처음엔 나도 조심했다. 요즘 며느리들 힘들다고들 하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쓰며 지냈다. 불편해도 참고 섭섭해도 웃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며느리는 나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일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 시장 좀 다녀오실 수 있죠? 어머니, 반찬은 집에서 해오는 게 더 낫겠어요. 어머니, 이건 손주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탁처럼 말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나는 봉투 하나를 챙겼다. 손주 용돈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봉투를 받는 얼굴엔 고맙다는 기색보다 당연함이 먼저였다. 어머니, 그럼 김치도 조금만 더 담가주세요. 어머니, 이건 간이 좀 세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나는 웃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아들은 항상 중간에서 말했다. 엄마 조금만 이해해. 요즘 다 그래. 내가 어른이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작아졌다. 내가 지금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내가 주는 돈을 용돈이라고 불렀다. 어머니도 연금 나오시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 말 속에는 내 형편을 이미 다 안다는 듯한 묘한 자신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은퇴는 했지만 가진 게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었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이 아니다.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을 꾸준히 넣었고 퇴직하면서 정리한 금융자산이 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임대 수익도 있다. 쉽게 말해, 나는 자식 인생에 기대지 않아도 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괜히 말하면 관계가 달라질까봐.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다. 사람은 모르는 것에는 함부로 한다. 며느리는 내가 주는 돈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동도 요구했고 간섭도 했고 선도 넘었다. 결정적인 날은 손주 생일이었다. 케이크가, 외식비, 전부 내가 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자연스럽게 설거지 앞에 섰다. 그때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엔 미역국도 집에서 끓여주세요. 외식 미역국은 맛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 나는 여기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처음으로 내 통장들을 전부 꺼내봤다.
연금 내요. 자산 내요. 수익 내요. 그리고 계산했다. 평생 크루즈만 타고 살아도 충분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다음 날 여행사를 찾아갔다. 장기 크루즈 상품을 골랐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탈 수 있는 일정이었다. 짐을 싸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반찬 걱정도, 눈치도, 전화 기다림도 전부 내려놓는 느낌이었다. 출발 당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요? 나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 출항 이틀째 아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엄마 어디야? 왜 집에 없어? 그제야 내가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아챘다. 며느리는 이웃을 통해 내가 크루즈를 탔다는 걸 알았고 누군가에게서 내 노후자금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날부터 전화 내용이 달라졌다. 어머니 언제 오세요? 어머니 가족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돌아오시면 저희가 잘할게요. 나는 읽기만 했다. 갑판 위에서 바다를 보며 이 생각만 했다. 나는 평생 너희 인생의 보험이 되려고 돈 모은 게 아니다. 크루즈 출항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갑판에 나가 바다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나는 받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고 지금 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오후부터였다. 전화의 톤이 바뀌었다. 엄마 어디쯤이야? 몸은 괜찮아. 힘들면 바로 내려와도 돼. 그 말 속엔 전날까지 없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저녁 무렵 문자가 하나 더 왔다. 엄마, 혹시 장기 여행이야? 그제야 알았다. 뭔가를 들은 거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며느리는 동네 사람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단다. 어머님 연금만 받는 분 아니야. 자산이 꽤 돼. 그 나이에 크루즈 장기 여행이면 보통 형편은 아니지. 그 한마디가 며느리 머리를 세게 친 모양이었다.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지를. 다음 날 아침,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나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셔야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반찬 이야기부터 하던 사람이었다. 사람은 돈의 크기를 알게 되는 순간 말투부터 달라진다. 아들은 그날 저녁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혹시 진짜 오래 갈 생각이야? 나는 그제야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그래, 한동안 안 돌아갈 생각이야. 그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전화가 폭주했다. 엄마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게 뭐야? 엄마 가족이잖아. 이렇게 멀리 가면 어떡해? 그 말이 어쩐지 웃기게 들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을 말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님 자산이 꽤 있다던데 우리가 너무 막 대했나? 그 말 속엔 미안함보다 계산이 먼저였다. 며느리는 그제야 내 나이를 계산했고 내 통장도 계산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계산했다. 그리고 결론을 냈을 것이다. 돌려놔야 한다. 그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길고 긴 문자가 왔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말도 함부로 한 것 같고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돌아오시면 제가 다 고칠게요. 문자를 읽으면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이렇게 빨리 바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는 내 노후자금 규모를 더 자세히 알아봤다고 한다. 연금이 몇 개인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제야 아들은 멍해졌고 며느리는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그 정도면 진짜 평생 여행 다닐 수 있겠네.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했다. 그래, 그래서 가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가족이어서 존중받고 싶었지. 계산 대상이 되고 싶진 않았어. 통화는 그 말로 끝났다. 그날 이후 전화의 내용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엄마,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우리가 다 도와줄게. 며느리도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나는 받지 않았다. 이미 그 얼굴에서 무슨 표정을 지을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미안한 얼굴이 아니라 아쉬운 얼굴일 것이다. 크루즈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나와서 탔다고 했고, 누군가는 평생 일만 하다 처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갑판 위에서 바다를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노후 대비가 아니다. 크루즈 출항 닷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 메시지는 20개가 넘었다. 이제는 걱정의 말투가 아니었다. 요청도 아니었다. 분명한 요구였다. 엄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장난은 그만해.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은 그렇게 썼다. 장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났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내린 선택을 장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들뿐이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빠지시면 곤란해요. 곤란. 그 말이 내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보고 싶어서도 걱정해서도 아니었다. 내가 빠진 자리 때문에, 자기들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답장을 하나 보냈다.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 당분간 돌아갈 계획 없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불씨가 됐다.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이번에는 며느리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 눌러둔 짜증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왜라고 물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순간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더니 곧바로 방향을 틀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좀 실수한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비우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다시 곤란. 나는 그 말에 확실히 마음을 닫았다. 나는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더 강한 톤으로 전화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웃지 않았다. 차분하게, 천천히 말했다. 이기적인 건 평생 참고 살다가 처음으로 내 선택을 한 나야. 아니면 내 인생을 당연하게 쓰던 너희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미안한 게 아니라 잃을 게 생겨서 당황한 거다. 며느리는 그날 밤 선 하나를 더 넘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자산이면 저희가 좀 의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의지.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다. 나는 그제야 이 사람들이 내 돈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았다. 노후 대비, 비상금, 안전망, 어머니가 아니라 통장이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하루를 넘겼다. 이틀을 넘겼다. 그 사이 전화는 점점 거칠어졌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방법 없어. 방법. 그 말은 은근한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단호한 답장을 보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 계획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을 차단했다. 전화, 메시지 모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크루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쫓기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식사 시간도 산책 시간도 내 마음대로였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자식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집을 팔아주고 남은 돈으로 여행을 나온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실수를 한다. 자식에게 경계선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선은 점점 넘어오고 존재는 점점 작아진다. 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을 그은 것이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른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말, 추억 이야기, 손주 이야기. 하지만 이미 다 보였다. 그 말들의 끝에는 항상 같은 계산이 있었다. 돌아와라. 그래야 편하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걸. 다만 자기들만 불편해질 뿐이라는 걸. 연락을 끊은 지 사흘째. 처음 이틀은 고요했다. 아마 그들도 서로를 보며 계산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차단을 풀어달라는 메시지가 다른 번호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촌 번호, 지인 번호, 심지어 남편 전화까지. 남편은 평생 중립이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애들 일엔 우리가 너무 나서지 말자. 그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강하게 말했다. 당신,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묻지 않았다. 왜냐고,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내가 평생 너무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말에 남편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솔직히 말해. 우리 집 상황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다. 봐줘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이미 권리가 들어 있었다. 나는 답했다. 나는 너희 상황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너무 딱 잘라 말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힘든 건 너희가 선택한 삶의 결과야. 내 노후를 담보로 그걸 덜어내려 하지 마. 통화는 길지 않았다. 다음 날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손주 사진이었다.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이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를 앞세우는 순간 이 관계는 이미 어른의 선을 넘었다. 나는 답했다. 아이를 방패로 쓰지 마. 그건 어른이 할 짓이 아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도 더는 참기 어렵네요. 그 문장은 선전포고였다. 나는 그날 결정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차단을 풀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 자산과 내 시간은 내 선택으로 쓴다. 다시는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마라. 그 메시지를 보낸 뒤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 순간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조용해졌다. 크루즈는 다음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내 삶을 돌아봤다. 평생 부모로 살았다. 아내로 살았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다. 하지만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다. 이 선택은 도망이 아니다. 정리다. 내가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구분한 것이다. 그날 저녁 같은 테이블에 앉은 노부부가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이랑 거리 두니까 처음엔 죄책감이 들더라. 근데 그게 지나가니까 삶이 다시 보이더라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죄책감은 습관이다. 버리면 자유가 온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비굴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처음으로 잠을 깊게 잤다. 연락을 완전히 끊은 지 일주일째였다. 그동안 크루즈는 2번의 항구를 더 거쳤고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전화벨에 놀랄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 처음 이틀은 아들과 며느리가 버텼다고 한다. 어차피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고 서로에게 말하며. 하지만 사흘째부터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에 반찬이 떨어졌고 아이 저녁을 준비할 사람이 없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퇴근 후 장을 보러 갔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걸 어머니는 항상 혼자 했구나. 그 생각은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지워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들은 회사에서 집안 전화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예전엔 내가 받아서 알아서 처리해 주던 것들이다.
관리비, 보험, 집수리, 아이 학원 일정, 그 모든 게 갑자기 자기들 몫이 됐다. 며느리는 점점 짜증이 늘었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때부터 서로를 향한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 당신도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그 말 속엔 이미 후회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자기도 억울하다고 했단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자산이 많을 줄 몰랐어.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계산이 빗나간 데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숫자를 제대로 계산했다. 내 연금, 내 자산, 내 수익,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다고 한다. 이 돈이 자기들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제야 실감한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부모가 아니라 기회였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집에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아이도 힘들어하고요. 이번에는 솔직했다. 사랑도 존중도 아닌 필요였다. 나는 읽지 않았다. 아들은 지인을 통해 나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다. 한 번만 돌아와 달라.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크루즈에서는 장기 승객을 위한 파티가 열렸다. 각자 왜 이 여행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누군가는 자식과 갈라섰다고 했고 누군가는 평생 가족만 보다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택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지금 이 선택은 특별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게나마 같은 결정을 한다. 집에서는 며느리가 점점 예민해졌고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제야 며느리는 알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축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축이 빠진 뒤였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안 돌아가.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다. 집이 안 돌아간다. 그 말 속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의존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바다를 보며 나는 조용히 정리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크루즈 여행이 세 번째 항구를 지날 즈음 나는 비로소 이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서운함이나 분노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핵심은 하나였다. 선택권. 나는 돈이 많아서 떠난 게 아니다.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아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던 본성이 드러난다. 나는 그동안 선택권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을 뿐 없었던 건 아니었다. 왜 안 썼을까? 죄책감 때문이었다.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내 선택권 위에
자기들의 생활을 얹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려왔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도움은 고마움으로 남지만 대신 해주기 시작하면 그건 곧 의무가 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 돼 있었다. 이 차이를 그들은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다. 얼마 있는지, 어떻게 쓸 건지, 괜히 말하면 돈 때문에 관계가 달라질까봐.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상상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자기에게 유리한 쪽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주는 돈을 보고 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내가 크루즈를 타자 그제야 그들은 숫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자기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태도가 바뀐 것이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잃을 수 있어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과와 계산은 말투는 비슷해도 출발점이 다르다. 사과는 상대를 보고 계산은 자기 이익을 본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내가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반찬을 해주고 돈을 쥐어주고 눈치를 보고 조용히 버티는 살. 그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었다. 돈도 있었고 체력도 아직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여행을 하면서 나는 내 노후 자금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 이 돈은 자식 인생을 보조하라고 모아둔 게 아니다. 내가 되고 싶을 때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라고 모아둔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다. 자유는 선명해야 한다. 흐릿하면 누군가가 대신 써버린다. 나는 이제 이 선택권을 흐리지 않을 것이다. 연락을 끊은 것도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경계가 생기면 관계는 불편해진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기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크루즈에서 만난 사람 중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자식이 나한테 섭섭해하는 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섭섭한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통장 앱을 열어 여행 다음 일정들을 확인했다. 아직 갈 곳은 많았고 시간도 충분했다.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연락을 끊은 지 보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메시지가 왔다. 집이 조용하다. 그 한 문장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조용하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이 아니다. 버텨보던 소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으로 나 없이 사는 시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일, 등원 준비, 저녁 식사, 설거지, 집안 정리. 그동안 누군가가 조용히 대신 해주던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들 몫이 됐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다고 한다. 처음엔 왜 이렇게 힘들지 싶었지만
곧 알았을 것이다. 힘든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편했다는 걸. 아들은 회사에서 집중을 못했다고 한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이제는 직접 판단해야 했으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까지 됐어?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 당신도 말리지 않았잖아. 그 말들은 다 나를 향해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향해 튀었다. 그때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내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엔 다른 톤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각자 살면 안 될까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잠시 멈췄다. 각자 살자. 그 말이 이제야 나왔다는 게 늦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각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기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각자 산다는 건 필요할 때만 찾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아들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진짜 안 돌아오실 것 같아. 그 말엔 분노도 서운함도 없었다. 포기였다. 포기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신호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도움을 외부로 돌렸다. 유료 서비스, 아이 돌봄, 반찬 배달, 돈이 들기 시작했다.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수입과 지출을 냉정하게 봤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해주던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나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그 시각 나는 크루즈에서 다음 여행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다음 항구, 다음 일정, 다음 계절, 누구의 일정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나도 몰랐다. 남편은 내 선택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제야 당신이 왜 떠났는지 알 것 같아. 그 말은 위로도 설득도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나는 그 말에 짧게 답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편해. 그날 밤 크루즈에서 불꽃놀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사진을 찍고 환호했다.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보며 이 생각을 했다. 나 없이도 그들은 산다. 다만 전보다 불편할 뿐이다. 그 불편함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 치렀다. 이제 남은 건 내 시간뿐이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세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는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됐다. 그건 도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정착이 시작됐다는 뜻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돌아오라는 말은 더 이상 설득이 되지 않았고 사과는 이미 늦었으며 계산은 의미를 잃었다. 그들은 이제야 알았을 것이다. 내가 떠난 건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였다는 걸.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해왔다.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조용해졌어. 근데 그 조용함이 당신 탓은 아니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과를 바라지도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이면 충분했다. 이 여행은 나를 바꾸지 않았다.
이미 나는 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저 움직였을 뿐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그렇게 자식이랑 멀어져도 괜찮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멀어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라고. 부모는 자식 인생의 보험이 아니다. 자식의 선택을 대신 책임지는 존재도 아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 오지 않았다면 끝내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다음 크루즈를 예약해 두었다. 이번에는 겨울 바다다. 눈 내리는 항구, 차가운 공기, 따뜻한 객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 나이에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고. 나는 웃으며 속으로 대답한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게 이기적이라면 기꺼이 그러겠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인생에 내 인생을 담보로 올려두지 않을 뿐이다.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돈의 크기에서 나온 게 아니다. 준비와 결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경계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노후 자금을 당신 편으로 돌려라. 당신의 시간을 당신 이름으로 써라.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달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바로 실천하면 당신의 노후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 된다. 이제 나는 다시 바다로 간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